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이진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흥미로운 소식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의 투자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제 우리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은행 위기 사태의 진원지였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 내 36위 은행인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쉐어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중소형 은행들의 위기 공포는 일단락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에 7조 2천억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에 2차 전지 관련 중소형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지만 반도체와 인터넷, 자동차 대형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환율은 3거래일 만에 다시 1,300원대로 올라섰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7원 조금 넘게 상승한 1,301원 50전에서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던 양지수는 전거래일에 이어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빠르게 하락 전환한 뒤 올라오지 못하고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2,409포인트였고요. 반면 코스닥은 정오쯤부터 플러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보다 0.43% 오른 82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만 팔고 나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340억, 기관은 700억 가까이 담아갔고요.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지만 개인이 4천억 넘게 담으면서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 위기가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전날 성명을 통해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쉐어가 1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조 4천억 원의 실리콘밸리 뱅크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SVB의 자산은 72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 77%가량 할인된 가격에 인수하게 되면서 당국이 보증하는 우량한 자산을 싸게 매입했다는 점이 퍼스트 시티즌스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며 간밤 53% 넘게 폭등했습니다. 여기에 연준이 새 유동성 지원 기구인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적격 금융기관에 1년간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융 리스크가 다른 은행권으로 전이되기 전에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로 유동성 위기설이 도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12% 가까이 급등하는 등 지역 은행들 전반이 오름세를 보였고 크레디트 스위스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에 지난주 금요일 급락했던 도이체방크 또한 유럽 시장에서 6% 넘는 강세로 마쳤습니다.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퍼지면서 채권 시장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2년물 국채 금리는 4% 넘게 올랐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3.545%까지 상승했습니다.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하자 나스닥 지수만 혼자 마이너스로 마쳤습니다. 다우산업지수는 0.6% 상승, 나스닥은 0.47% 내렸고요. S&P 500 지수 0.16% 오르면서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이진우 전문가님과 함께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3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이진우 전문가님과 함께 좀 흥미로운 외신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가져오신 주제는 앞서 제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금융 리스크가 은행발 위기로 계속해서 좀 퍼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주제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일주일 만에 뵙게 됐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은행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앵커님께서 뭐 좋은 소식, 은행에 대한 좋은 소식을 갖고 오셨지만 아직 그 은행에 대한 위험도는 저는 아직 존재한다고 보고요. 최근 설문에 따르면 190개 은행, 약 미국 은행의 한 5% 정도가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의 위험도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왜 암호화폐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가 이 은행발 위기를 좀 대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뱅크데믹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네. 있더라고요. 네, 이제 네, 팬데믹처럼 그 은행발 위기가 좀 번져나가고 있다 이런 뜻에서 좀 나타난 신조어인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저희가 이진우 전문가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셨다시피 아직은 완전히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좀 시장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안도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자세한 이유와 또 암호화폐가 대체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는 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아까 한 5% 정도 은행이 파산할 수 있는 위기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 은행을 그러면은 안전한지 불안한지 보려면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할까요? 가장 쉽게 생각해서는 은행의 자산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은행의 자산이라고 하면은 저희의 이제 예금, 그 디포짓 같은 거를 모아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네. 보통 은행 자산이 위험에 처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됩니다. 은행들의 재무제표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보통 정부 채권이나 이제 주택 저당 증권의 형태로 이제 많은 그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 자산들은 사실 가장 안전한 자산들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당국에서도 이 자산들을 안전한 자산들이라고 불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 자산들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자를 이제 획득함으로써 저희들한테 이제 금융 서비스, 네. 뭐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무료 또는 약간 소정의 수수료를 이제 받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자율 금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채권의 가격,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제 채권은 또 하락하게 되고, 네. 네, 반비례적인 성향을 갖고 있죠. 그래갖고 이제 뭐 모르신 분들 뭐 너무 간단한 내용인데, 네. 뭐 금리가 올라갈수록 채권의 가격은 내려가고 이런 반비례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서 한마디로 뭐 은행에 많은 그 자산들이 채권으로 갖고 있고 또 혹은 또 주택 저당 증권으로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된 금리 인상이 은행의 자산이 점점점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산들이 너무 많이 내려가게 되면은 임시적으로 상환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혹은 이제 뭐 제가 뭐 많은 돈을 인출하려고 하면은 그 자산들을 팔아야 되는데 네. 그 너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팔면 당연히 손실을 나게 되고 또 저 같은 분이 여러 명 있다 보면은 뭐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파산을 하게 되는 것인데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채권이란 게 만기 전까지 계속 갖고 있으면은 뭐 손실은 나진 않지 않습니까? 채권이라는 게 그렇죠? 마지막에는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어 있는 안전자산이라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채권을 그렇게 투자를 인식하고 하는 거고요. 네, 이제 뭐 근데 갖고 있는 현금 비중이 너무 작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예금을 돌려주기에는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자산에 그래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은행들이. 네. 그래서 이제 뱅크런의 상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사실 처음이 이제 실버게이트 은행 발이었던 것 같아요. 암호화폐 쪽을 전문적으로 좀 지원하던 실버게이트 캐피탈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는 기술 관련된 스타트업의 자금줄이던 실리콘밸리 뱅크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죠. 그리고 역시 뭐 암호화폐 관련 쪽과 거래가 많았던 시그니처 은행 그리고 이제는 경쟁사인 UBS에 매각이 된 크레디트 스위스 발 이제 시작되고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는 독일의 이제 도이체방크 위기설까지 나왔지만 우선은 조금 잠잠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은행 얘기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전문가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행들이 금리가 올랐을 때 그 자산의 가치 손실을 보고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어카운팅 즉 회계적인 이제 요소인데요. 네. 사실 미실현 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채권을 팔게 돼야지 손실을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채권을 팔지 않으면은 손실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카운팅 즉 회계에서는 재무제표에 그런 걸 기록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하여 손실을 최대한 재무제표에서 안 드러나게끔 하는 방식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자산이 변동은 없지만 그래도 자산이 이제 그 빚이 아니라 그러니까 빚이 아니라 조금 갖고 있는 자산이라는 것 쪽에 그 회계로 이제 기록되게 돼서 좀 더 이제 현금 보유량이 많아 보이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이제 그 예금 보험이 있습니다. 한국도 있고 전 세계에 다 있는데 네. 그 미국 연방 예금 보호공사 즉 FDIC에 있는 예금 보험을 좀 이제 많은 은행들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SBB 은행은 이 예금 보험을 들지 않은 예금액이 92.5%가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사태가 이루어지면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을 이제 보증하는 보장하는 이제 이런 제도가 있는데 SBP는 그만큼 그 FDIC에 예금보험을 안 들었고 그리고 이 FDIC는 어카운트마다 25만 불 정도 약 3억 원의 네. 금액을 보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약 한 8천만 원 정도고요. 저희가 잠깐 이제 조금 그 예금보험 관련 설명을 드리면 뭐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뭐 사고가 발생해서 내가 좀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할 때 미리 이제 내던 보험금에서 이제 그 보험사가 대신해서 지불을 해주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은행들이 경영 부실이나 뭐 파산 등에 따라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예금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이 SBB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는 92.5%가 예금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좀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SBP가 왜 굳이 이 보험을 안 들었냐? 그 이유도 궁금한데요. 네, 그런 이유는 이제 SBP 은행이 이제 현금 보유량을 계속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약간 어떤 그 이제 조건이 있는데 그 예금을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현금 유동성을 계속 현금 흐름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금 흐름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예금 보험을 못 들게 됩니다. 계속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조건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임금을 줘야 되는 그 실리콘밸리의 주 고객, 예를 들어 스타트업 고객들,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현금 보유량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예금 보험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 예금 보험을 들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파산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현재 미국에 보장받지 못하는 예금액은 약 이제 미국의 50%의 예금의 금액 약 9조 달러. 제가 이렇게 뭐 PPT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미국의 약 50%의 예금액 9조 달러, 약 9조 달러가 정확히 뭐 저도 너무 많은 금액이라 갖고 일경 1,700조 원의 이제 보험이 이제 보장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50%의 예금액은 이제 보험공사로부터 보장받지 못해서 은행 파산 위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했듯이 채권이나 이제 그 주택 저당 증권이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자산 가치가 내려가서 그 미실현 손실 금액이 발생하는데 그게 22년에 보고한 바로는 620밀리언 달러, 약 80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사실 그때보다 많이 올라서 그 자산들은 점점점 이제 더 이 손실 금액이 미실현 손실 금액이 점점점 쌓였고요. 지금 현재 23년 뭐 3월 달인데 이때 이 미실현 손실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손실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예금의 한 50% 정도가 지금 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시장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게 좀 기우가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될 건데, 금리가 지금 더 오르면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좀 그 앞으로도 좀 금리 인상이 한 번 정도 더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사실 뭐 시장의 상황에 따라 너무 많은 이제 변동성을 갖고 있고요. 뭐 파월 의장도 맨 처음에는 25bp, 50bp 뭐 이렇게 확신을 하셨지만은 뭐 많은 뱅크런 상태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뭐 베이비 스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매번 상황마다 너무 많이 달라서 금리가 얼마 오를지 그거는 파월 의장도 그때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이제 그 금리 인상이 굉장히 많은 미현실 손실을 네. 일으킨다고 해요. 은행 자산에 있어서. 네. 그래서 이런 게 참 그 은행한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또 뭐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도와주시죠. 네, 그 최근 스터디에 따르면은 4,000개 은행을 조사하였고 그 은행들의 가장 위험도가 어떤 은행들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지 그리고 왜 그런지 조사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조사에 따르면은 은행들의 예금들이 42%는 기본적인 주택 저당 채권의 MBS 흔히들 MBS에 투자를 하였고 24%는 주택 저당 채권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실현 손실 금액을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이 미실현 손실 금액의 중간값, 즉 뭐 가장 중간에 있는 가격은 이제 9% 또는 10% 정도이고 최하위 그 5%의 은행들 중 그 손실액을 봤을 때 그 마이너스 20%의 손실액. 그 다음에 이제 GSIB 뭐 글로벌 뭐 네, 시스템의 중요한 은행이라고 불리는 GSIB,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JP 몰건 같은 은행들은 뭐 손실액이 5% 미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 11% 무서운 거는 약 11%의 은행들이 SBP보다 이제 손실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앞으로 약 500여 개의 은행들이 미현실 손실로 인해 파산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SBP는 이제 미국 예금 그 보호공사에서 이제 보험이 많이 안 든 그 결과로 파산했기 때문에 꼭 이 수치가 맞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500여 개의 은행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어, 좀 사실은 우리 이진우 전문가님께서 매일 디스토피아적인 얘기를 네. 하고 있다고 좀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도 조금 불안한 그런 얘기를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은행 중에 한 500개 정도가 미실현 손실로 인해서 파산할 위험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좀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대형 은행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덜한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저희가 이 뱅크런 리스크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또 이어서 한번 설명 도와주세요. 네, 일단 뱅크런을 하게 된 이유는 상환 능력이 없어져서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사실 꼭 상환 능력이 없어서 혹은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예금액을 그 은행의 어카운트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예금액을 오히려 금리가 올랐으니 자기도 안전자산, 즉 자기가 직접 채권에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인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은행에 예금했던 돈을 빼서 이제 자기가 알아서 투자할 테니까 돈을 달라 하는 경우에 이제 그 은행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그 줘야 되잖아요. 자기 그렇죠.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산을 이제 그 팔아서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뱅크런 리스크에 대한 그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그 은행에서 저희 만약에 모든 투자자들이 뭐 10조 원을 맡겨놨다 해서 그 10조 원을 다 현금으로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뱅크런 리스크가 더욱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예시로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아까 한 조사에 따르면은 그 만약 보험을 들지 않는 예금액을 가진 예금자들이 전부 은행에서 인출을 하게 되면은 네. 미국의 약 그 3분의 1 혹은 한 반 정도의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절반의 예금액을 인출하게 되면은 약 한 190개의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는데 그 수치는 뭐 약 5% 정도, 5% 네, 5% 정도의 이제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무섭게도 지금 이 조사에 따르면은 큰 10개 은행들이 있는데 다 파산될 위기에 약간 처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은 네, 10개의 은행의 파산 위험이 있는데 하나는 자산 규모 1,300조 원, 1 트릴리언 달러가 하나 있고요. 은행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자산 규모 260조 원이 두 개의 은행이 있고요. 자산 규모 130조 원이 세 개의 은행이 있고요. 자산 규모의 65조 원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세 개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은행들이 다 지금 조사에 따르면은 어딘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네. 다 이제 파산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1,300조 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가늠이 안. 1,300조, 저 1,300분의 1만 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엄청난 부자가. 네, 근데 이 은행들이 1,300조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위부터 100위까지의 자산 규모를 하고 이제 캡처를 한 건데요. 네. 총 6가지의 은행이 1 트릴리언 달러를 넘는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은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이 6가지 중에 한 은행이 파산할 위험에 처했다고 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근거로 미손실 네. 금액이랑 이제 현금 보유량의 근거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JP 몰건 다 아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도 다 유명한 거예요. 웰스 파고, 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뭐 모건 스탠리 다 들어봤던 저희가 그렇죠. 다 들어봤던 은행들 이 소위 중에서 말하는 초대형 네, 은행들이죠. 초대형 그 중에서 한 곳이 이제 파산하게 될 위험에 있다고 하는데 충격적이네요. 네,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약간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이렇게 네, 조사의 결과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조사를 하신 분은 알고 계실 텐데 그 기관은 알고 있겠지만은 파장을 고려해서 공개를 하지 않은 거겠죠? 네, 네.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뱅크런 사태를 더 이렇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모든 금액을 뺄 테니까 지금 뭐 SBB처럼 이렇게 이런 사태가 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 은행이 현재 가지고 있는 뭐 현금 보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급 준비제도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죠.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급 준비율이 7%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1억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7%인 700만 원 정도만 현찰로 네. 가지고 있으면 되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모든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인출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정부에서 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번 뱅크런 사태에서도 뭐 미국에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도이체방크 사태 관련해서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좀 발빠르게 입단속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 정부들은 어떤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제일 뭐 재무제표를 이제 리포트할 때 아까 전에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미실현 손실에 대한 그 이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회계 방법에서는 굳이 이거를 리포트하지 않아도 되고 또 현금 보유량을 이제 이 금액에서 깎지 않아도 돼서 현금 보유량이 많아 보이게끔 이제 리포트를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방법을 이제 새로운 은행들이 설립될 때 이 새로운 회계 방법으로 좀 더 이제 타이트한 그 회계 방식으로 미실현 손실을 이제 좀 더 리포트하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명확하게 투명하게 이제 반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손실은 사실 미실현했으니까 매 순간마다 달라집니다. 금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서 그 네. 손실액이 증가했다가 증감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일일이 계산을 하고 이제 또 회계 연도에 따라 이제 계속 리포트를 하게 되면은 네. 굉장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많은 코스트가 따르고. 또 실시간으로 반영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은 사실 조금 실현되기 조금 힘든 방법이고요. 적당한 적당한 이제 회계 방법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네. 이거는 조금 너무 실현 불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은행의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유력한 방법이 될 텐데 기존의 현금 보유량이 뭐 10이라고 치면은 뭐 20으로 늘려서 이런 파산될 이런 그 위기에 좀 더 현금 보유량을 늘림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쉽게 돈을 줄 수 있고 뱅크런 사태가 줄어들고 또 은행에 대한 신뢰를 조금 더 챙길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약간 상황 능력을 올리는 방법이죠. 자, 우선은 정부에서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실현 손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입을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좀 실현에 있어서 따를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뭐 은행의 현금 보유량,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을 좀 높이는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또 은행 쪽에서는 또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 그 사람들도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저희도 이제 앞으로 수수료를 내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당연히 은행의 수익률은 떨어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뭐 보상은 이제 이용자들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이자를 받고 있는 구조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은행이 오히려 내 돈을 좀 보관해 주세요 하고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은행을 찾아야 할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 앞서서 초반부에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암호화폐가 이 대안책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암호화폐가 이 뱅크런의 사태로 인해서 은행의 대안책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남으로써 이제 많은 그 은행들이 파산될 위험에 처하면서 투자자들은 사실 불안해합니다. 이런 뱅크런 사태 때 자기 자산들이 동결되거나 아니면 인출을 못하 뭐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인출을 못하거나 거래를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산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안책 혹은 탈중앙화된 이제 시스템에서 자기 자산을 맡길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또 떠오르는 게 뭐 암호화폐 뭐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은 그동안 그 설립도 이제 2008년도에 했고 그동안 많은 이제 신뢰를 조금 쌓았다고 보여지고 데이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검증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암호화폐의 리스크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나 뭐 메이저 코인들의 한정화에 리스크는 딱 크게 한 가지입니다. 약간 가격 변동성이죠. 뭐 사실 암호화폐가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없어지거나 네. 뭐 그러는 거는 불가능하고 또 거래를 중단시키거나 그러는 거는 불가능하고 거래소에 있지 않는 한 자기 지갑에서 누군가의 지갑으로 보내는 거는 이제 중단시킬 수 없거든요. 완전한 탈중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또 거래소에 갖고 있는 자산들은 또 다릅니다. 거래소가 이제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가장 알려진 10년 이상 된 코인들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체크나 뭐 코드 같은 거를 체크하거나 이제 수정하는 작업 뭐 되게 테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위험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 루나 코인 같은 메이저가 이렇게 사기 코인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그런 리스크는 조금 특별한 경우지만 네. 그동안 많은 메이저 코인들은 사실 그러기에는 조금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사기 코인이 아닌 이상 뭐 비트코인은 그런 리스크는 이제 딱 가격 변동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누구든지 어디든지 뭐 언제든지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고 이것이 뭐 재정적 자유라고 이제 불리는 것이고요. 네. 기존의 은행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 그래서 이제 SBB 이제 은행이 그 파산을 했다고 처음 소식이 지났을 때 그 실리콘밸리 근처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홍보를 하는 트럭들이 막 지나갔다고 해요. 저희 뭐 일명 시위할 때나 네. 아니면은 뭐 그럴 때 사용하는 전광판 붙어 있는 트럭 얘기하시는 네, 걸까요? 그 전광판에서 디스플레이가 나오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크다란 포스터로 이렇게 B가 딱 써져 있고 이제 트럭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이제 네. 마케팅에 정말 다양한 방법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도 뭐 비트코인이 이제 재평가되고 네, 그러겠죠. 저도 사실 이제 당연히 규제 당국 앞으로 CBDC도 나오고 마이클 바라는 이제 연준 부의장이 네. 아까 뭐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정책도 이제 펼치고 또 그분이 또 되게 안티 크립토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크립토를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되게 싫어해갖고 왜냐하면 자기 CBDC를 써야 되는데 이걸 추진해갖고 자기가 중앙화를 해가지고 통제를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분은 암호화폐는 그게 안 그렇겠죠. 되잖아요. 네, 그분은 그렇고 이제 정부가 힘이 더 커지기를 원하는 분이잖아요. 사실 모든 걸 통제를 해서 금융 위기도 자기네 입맛대로 해가지고 쉽게 극복하고. 네. 네, 하지만 뭐 저희가 사용자로서는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규제하려고 하고 네. 하겠지만 앞으로 CBDC가 실패를 한다는 제가 뭐 또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CBDC도 통제하고 하지만 결국에 CBDC의 뭐 붕괴나 실패 사례들이 속속 올라오거나 또 은행에 이렇게 파산된 위험에 처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약간 인식이 좀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암호화폐를 이제 투자를 해라 이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규제에 의해서 암호화폐가 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또 앞으로 탈중앙화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금의 시총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금의 시총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조사를 하면서 한 11조 달러라고 하는데 11조 달러. 네, 네. 뭐 11 트릴리언 달러인데 아까 뭐 너무 큰 숫자라서 제가 하나로 지금 단순히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엄청난 금액이고요. 그 금액 아까 전에 뭐 1해 트릴리언, 1경고 네. 뭐 경해. 1,400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정도의 금액인데 암호화폐는 그것보다 한 5분의 1인 약 2조 달러라고 합니다. 2조, 네. 2 트릴리언 달러라고 하는데 사실 뭐 되게 시총 면에서는 뭐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금보다는 월등히 더 적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비트코인에 대한 시총이 뭐 금 수준으로 더 올라갈 경우 뭐 몇십 배, 몇백 배 이런 그 가격이 앞으로 몇십 배는 몇백 배든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비트코인이란 게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네. 수요가 오를수록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우선은 뭐 앞서서 암호화폐 리스크는 딱 한 가지 가격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좀 우려가 되는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할 부분을 우려하지만 또 상승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은 그 네. 부분을 좀 기대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결국에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뱅크런 사태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뭐 뱅크런 사태 때문에 조금 폭락을 할지 모를지언정 이게 이런 인식들이 사람들에서 은행이 약간 좀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내 자산이 이제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은행이 이제 신뢰도가 없을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인식이 될 때마다 점점점 이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네. 이제 또 암호화폐 시장으로 조금 넘어오게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나무 캐시 우드 그 CEO처럼 네. 그런 뭐 10억이 된다. 비트코인 하나가 뭐 1억이 된다, 10억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암호화폐 시총이 아까 말했듯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그렇게 실제로 그 단순 계산을 때려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 터무니없다고는 할 수 없는 이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암호화폐 시장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캐시우드가 암호화폐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우리 이진우 전문가님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해외에서 들려오고 있는 소식, 금융 리스크, 뱅크런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대안책으로 암호화폐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흥미로운 소식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을 전달해 드리자면은 오늘이 저희 이진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전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소감 한마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말도 이렇게 어눌하게 하고 조금
제가 한국말도 잘 못하고 이거는- 영어도 잘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에 대해서 또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시청하기에 이렇게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최대한 이제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 컨텐츠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은 저는 뭐 그러면 좀 행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제가 꼭 이렇게 방송을 안 하더라도 그 팍스넷 이제 TV에서 뒤에서 조금 이제 많은 컨텐츠를 좋게 만들 수 있게 좀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할 예정이고요. 뭐 저의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진우 전문가님께서 좀 해외 생활을 오래 하셔서 이제 한국말도 부족하다고 좀 겸손한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좀 새로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좀 즐거운 시간이었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팍스 밀키트와 함께하지는 않지만 팍스 경제 TV를 위해서 계속해서 좀 노력하겠다는 그런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는 양지수가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5%가량 오르면서 2,422포인트까지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33% 상승 중입니다. 그러면서 830포인트 회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먼저 보시면은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담아가고 있고요. 외국인만 어제에 이어서 좀 매도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80억 좀 넘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시면은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730억 정도 담아가고 있고 외국인은 마찬가지로 660억 넘는 매도 우위 포지션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기관은 아직 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이 어제 다시 1,300원대에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서는 우선 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원가량 내리면서 1,296원 40전에서의 움직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어서 섹터별로의 움직임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상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금속 업종이 1.6%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어제도 좀 상승세가 좋았었던 TCC 스틸이 오늘 장에서는 10% 넘게 올라가면서 현재 주가 25,600원 선 부근에서의 움직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서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2%, 포스코 홀딩스 마찬가지로 2%대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철강주 대부분이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이어서 섬유유복 섹터가 1.6% 정도 여기도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FNF가 현재 3% 가까이 오르면서 14만 원 부근까지 다가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락하는 업종은 지금 3가지 섹터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신업종, 의료정밀, 그리고 비금속 광물 섹터가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하락 업종이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상승하는 섹터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은 오락문화 업종이 가장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장에서는 엔터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JYP 엔터가 3.6%, SM 2.3%, 그리고 YG 엔터도 1.7%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FNC 엔터라든지 키이스트 뭐 이런 부분들까지 RBW 같은 종목들도 모두 다 좀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락률 높은 업종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홀딩스가 2% 정도 내리면서 종이목재 섹터가 0.6%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제조 업종도 내림세입니다. 듀오백, 어반리튬, 블리츠웨이 같은 종목들이 약세로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개별 종목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장 상한가 올라와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종목은 한국정밀기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요즘은 이제 상장 유지가 되냐 마냐가 좀 이슈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코스닥 시장본부가 한국정밀기계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한가 이탈한 종목도 한 종목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K D&D인데요. 이 종목 풍력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부터 해상풍력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SK D&D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윗골이 달고 길게 내려오면서 19% 정도 상승률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EM플러스 2차 전지 관련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 장에서도 18% 정도 갭 띄우고 갭 상승으로 출발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선익 시스템도 18% 정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풍물산도 오늘 장 지금 이 종목 27% 넘게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VI까지 발동했고 현재 주가 그래도 이 종목이 지금 주가가 930원 정도고요. 시가총액이 380억이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봐 드렸고요. 저희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00원 오르면서 62,400원 선 회복에 성공한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1% 가까이 오른 86,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 SDI가 오늘 장 1% 넘는 내림세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 마찬가지로 0.7%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스닥 시장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가장 관심 많으실 텐데 에코프로 BM이 1.7%, 에코프로는 현재 3% 가까운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가 어제장에서 10% 넘게 올랐었죠. 좀 LG에너지솔루션발 수혜를 가장 강하게 받아간 종목인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는 현재 0.5% 정도 내리면서 주가 29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장 빨간불로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관련주 HLB도 오늘 장 0.4% 정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게임주들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까지도 오늘 장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포스코엠텍이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10% 넘는 상승으로 현재 주가 2만 원 넘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로보스타가 14%, 레이크 머티리얼즈 마찬가지로 14% 가까이 한 13.6% 정도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마인즈랩이 8.3% 정도 오름세로 시작하면서 31,300원 선에서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어제 이지라는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채로 마쳤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순도 산화철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히토류 관련주로도 엮어볼 수가 있겠는데 미중 갈등 수혜가 나오면서 어제장 히토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왔었죠. 오늘 장에서도 이지 또 한번 6% 정도 추가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금양, 리튬 관련주죠. 금양은 2.3% 정도 내리면서 오늘 장에서 좀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 75,800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진우 전문가님과 함께 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고지 한번 드리고
구주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면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수요일 아침 8시 30분에 이재선 전문가님과 또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